지금의 부정선거론에는 논리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큰 몫을 했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제1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이 한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은 출발이 2020년 4월 총선이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이 크게 지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오고 사전투표에서 그런 사단이 났다 해가지고 뭐 통계학자도 나오고 별의별 사람도 다 나왔는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그죠?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 또 재검표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었다고요. 그러다가 지난해 4월 총선 때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억지 주장을 그래도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개표가 수개표거든요. 수개표인데 거기에 수검표 과정을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개수기를 통과한 표를 다시 한번 손으로 세는 과정을 집어넣었다고. 그런데 단 한 표의 오차도 없었어요. 2,800만 표를 개표했는데 한 표의 오차도 완벽하게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도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아무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지 않고 아 나도 안도를 했다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제 정리가 되는구나. 물론 일부가 그런 이야기해도 다 웃음거리 됐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펴면서 선관위를 습격을 하고 하는 것 보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본인이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부정선거 그때는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뭐 시스템을 점검했다. 시스템 점검하는데 왜 군대가 들어가고 그것도 군의 정예부대가 왜 들어갑니까? 그게.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 30명 명단 만들어가지고 잡아가기 위해서 그 야구 방망이 들고 가고 복면 씌우기 위해서 복면 들고 가고 케이블 타이 들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부대로 연행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믿어지지가 않았다니까요. 그때부터 잠잠하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야 대통령이 이럴 정도니까 틀림없다. 그러고 서버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점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더라고. 결정판이 1월 15일 국민께 드리는 글. 이 글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란 이야기도 안 하고 의혹이란 이야기도 안 하고 부정선거는 사실이고 증거가 너무나 많다. 국제적인 어떤 공모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폭발한 거 아닙니까?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보수층에서 반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수층에서 반이 넘는다면은 그 인구수로 계산을 하면은 한 1,000만 명 넘을 거라요. 가공할 사태 아니에요. 1,000만 명 넘는 사람이 그런 황당한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걸 믿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자기와 뜻이 다르면은 막 공격을 하고 저 같은 사람도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부정선거론을 반박을 하니까. 이래 되면은 이 사람들이 위해 세력이에요. 위해 세력. 남을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국가를 분열시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따져야 될 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말대로 지난 4월에 부정선거가 대규모로 저질러졌다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윤석열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제1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알고도 그동안 반년이 지나도록 왜 있다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자신의 계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면 이거는 범죄죠. 범죄 중에서 제일 큰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부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정선거입니다. 공정한 선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선관위는 1963년부터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까지 선거 관리를 작년까지 61년 동안 했네요. 한 번도 조직적인 부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는 한국에서는 아무리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해도 밤사이에 개표가 딱 정리가 되면 신속하게 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승복한다. 그래서 한국이 모범적 민주국가로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2022년 3월 9일, 3월 10일 새벽에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 되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기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선거 관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가지고 아니다. 이건 완전히 부정이다. 한국 선거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부정선거의 범죄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르고 있는 게 부정선거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모으는 게 범죄 아닙니까? 저는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 기저에 많이 깔려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대표님이 쭉 봐왔을 때는 거의 정리가 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점화시켰다. 그러니까 더 나쁘다는 거지.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네. 저는요, 계엄령 선포한 것만큼 아니 더 이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폭발시킨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 신인도를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국제 신인도를 하면은 보통 뭐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인도만 이야기하는데 네. 그것보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인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신인도가 높아야 한국의 경제에 대한 신인도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수 지지층의 절반이라면 굉장히 상당수인데 이 상당수가 이 논리적 근거가 빈약한 음모론에 빠진 것 비단 그 한 사람의 영향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그 기재에 깔린 것은 계엄령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로 몰리고 탄핵 소추 당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포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 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계없었던 다수의 보수층이 야 이건 너무한다. 탄핵 소추돼가지고 직무정지되는 걸로 끝내야지. 여기에 또 수사를 같이 병행해가지고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 하는 데 대한 동정심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동시에 그것을 주도하는 칼자루를 잡은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반감, 더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신도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반감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증오심으로 폭발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 불을 지른 게 난 부정선거 음모론이었다고 생각해요.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잘 조직되고 있고 행동적이고 그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하고 하니까 이게 뭐 한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저에 어쨌거나 여기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조직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악의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가능성도 보시나요? 부정선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기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당시 대표의 증언에 의하면은 검찰총장 그만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무렵에 만났더니 그때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에 참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표로 있으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하나의 방화벽 역할을 했다는 거지.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근데 자기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그 일방적인 윤석열 칭송 찬양 영상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때 그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하고 연관이 되는데 뭐 뉴욕타임스에서 인용한 이번 이 계엄 사태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한 세계 최초의 반역이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신병이거든요. 일종의 광신이거든. 일종의 사교적이거든. 컬트거든. 컬트. 근데 여기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거기 한번 들어갔다가 아 이거 아니다. 자각해가지고 나온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50% 이상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내려갈까 상당히 의심을 해요. 음모론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건 정치적 음모론이고요. 부정선거 음모론은 정치적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고 더 오래가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그리고 결국 본인이 피해를 받지. 부정선거 음모론에 한번 빠지면은 인격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무례해져요. 그리고 공격적이 돼요. 그러면서 이 그룹에서 소외가 된다고. 그 사람 속한 그룹은 분열되고. 부정선거라는 것 자체가 국가 기반이 될 수 있는 선거 제도 자체를 부정하게 되니까 거기서 오는 그 소외나 뭐 이렇게 분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계속 그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한다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 다시 만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은 그 일부 우리가 흔히 뭐 아스팔트 계층이라고 불리는 그런 노년층 중심으로만 그 인식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2030 남성들이 그런 광장에 나와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런 현상은 대표님이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그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원래 2030이 상당히 반윤석열 성향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2030 세대가 또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2030이니까 아무래도 유튜브를 많이 볼 것 아닙니까? 또 2030은 반중 정서가 강하다고. 그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 요인이 합쳐진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가장 큰 교사입니다. 대통령이 행동하는 일거수일투족은 국민들에게 하나의 지침이 되고 따라하게 되거든요.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면 다른 사람도 법을 무시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일종의 교주 역할을 하면은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영혼이. 인간의 영혼과 관계되는 건데 저는 그 법원 난동 그 장면을 보면서 좀비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넋이 빠진 영혼이 오염된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난동 부리고 유리창 부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법원 건물을. 이거 보통 사람 할 수 있습니까? 법원입니다. 법입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소화기로 창문을 때려 부수고 하는 걸 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그럼상 그렇게 느껴졌다고. 지금 서울시 내 스탑 더 스틸이라는 표어를 많이 붙여놨죠. 네.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은 그게 2020년 11월 대선에서 지고 나서 트럼프 쪽에서 네. 부정선거로 졌다라고 하면서 표를 도둑 맞았다라고 만든 구호가 스탑 더 스틸이라고. 스탑 더 스틸을 영어로 써가지고 지금 곳곳에 붙여놨어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한국에서도 큰 이제 선거 부정이 일어나가지고 데모를 하는구나. 그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하는 나라입니다 해가지고 영어로 친절하게 외국 관광객들한테 계속 알리고 있잖아요. 이런 반국가적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적 세력을 소탕한다면서 비상계엄령을 폈는데 스탑 더 스틸 세력을 청산해야지. 그 반국가적 행동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이 한국은 프랑스형 정치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좌우 이념 대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는 혁명도 일어나고 쿠데타도 일어나요. 그런 내재적 요인이 있는 데다가 SNS가 도입되니까 선전선동의 도구가 하나 생긴 거 아닙니까? 이걸 악용하면서부터 어떤 행동이 벌어지는데 이건 주로 좌파들이 주도를 했다고요. 2008년의 광복절 선동 이거는 불을 붙인 게 MBC, 그 다음에 KBS, 그 다음에 당시 야당 좌파 세력이 한 거 아닙니까? 그 광복절 선동과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이 비슷해요. 과학적 근거가 없다든지 하는 점에서 그 다음에 천안함이 폭침되었을 때 2010년에 이게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또 선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때 어른들의 한 30%가 그것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믿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30%에 음모론이 이렇게 강해요. 그러다가 어느덧 2012, 13년부터는 이 우파 쪽에서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가 가짜 신금을 해가지고 병력을 기피했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이거 선동이거든. 그 다음에 박원순 밉다고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 많았다. 그 다음에 광주 사태에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는 이것도 선동이거든. 여기에 또 가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음모론의 분위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연결된 겁니다. 원래 보수는 선전선동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선전선동은 계급투쟁론을 신념으로 하는 좌파의 전유물처럼 됐는데 이게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을 닮은 경문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시에 국민의힘이 참패했잖아요. 네. 그때는 황교안 씨가 선거를 지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황교안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의 지금 대표인물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등장하기 전에는 네. 황교안 미래통합당, 당시는 미래통합당 대표. 4월 총선에서 전오니까 진 변명거리를 찾다가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그분은 정치적 영향력이 약하니까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힘으로서 이렇게 확산시키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선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정식으로 선동가로 나선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자의 선동입니다. 선동은 보통의 경우에는 야당이라든지 저항 세력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권력자가 선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아닙니까?
히틀러가 선동을 하니까 그 이성적인 독일 사람들도 유대인을 수백만 학살했잖아요. 그래서 권력자의 선동은 엄중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럼 어쨌거나 대표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 진영이 그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에 오염돼 있다 이렇게 다수가 진단하시나요? 오염돼 있죠. 그게 비극이지. 원래 음모론은 소스가 좌파인데 보수가 어쩌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좌파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었느냐. 여기서 어떻게 한국 보수가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을 긋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하는 중대한 도전이 지금 있고, 여기서 국민의힘의 역할이 중요하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우는데 큰 책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진짜 있었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는 이야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없죠? 2020년에도 없었고 이번에도 없었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은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공당이잖아요. 그러니까 108석밖에 얻지 못한 게 대통령이, 그 대통령, 국민의힘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은 당대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 말이 맞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밝히겠다라고 하든지, 아, 그게 아니다. 잘못 봤다. 부정선거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당의 체면을 손상한 윤석열 대통령은 제명하겠다라고 해야 맞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네.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뭡니까? 결국 동정하는 거지. 동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렇게 키운 두 번째 책임은 국민의힘이에요. 지금도 밝히고 있지 않다면 이건 공당이 아니라 이건 패거리입니다. 패거리.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은근히 즐기면서, 아, 부정선거 음모론은 아니지만은 저들이 아주 활동적이라서 지금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편성하잖아요. 그 중에 몇 사람은, 몇 의원은 나는 부정선거론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모든 걸 밝혀라. 이렇게 나오죠. 그게 가장 비겁합니다. 선관위가 뭘 밝힐 게 뭐 있어요? 이미 대법원 판결로 해가지고 다 밝혀졌고,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은 어디서 증명되느냐 하면 개표 현장에서 증명되잖아요. 전국 선거구 개표 현장에서 여야 참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고, 또 검표 과정을 여러 단계 거치면서 확인이 되고, 마지막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보통 판사인데 다 종합해가지고 누가 당선되었다 해가지고 도장을 탁 찍잖아요. 그게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개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개표 현장이 뒤집어져야지. 단 한 군데도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또 뭘 밝히라는 겁니까, 지금? 가장 무책임하고 비겁한 말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니까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게 지식인이든 기자든 정치인이든 이 사람들이 가장 비겁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무도한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100%의 합의된 의사표현으로 규탄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거기는 어떤 변명도 허용이 안 된다고요.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좌우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 프랑스형의 좌우 대결 구도라는 것은 진영 논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념으로 갈려있다는 뜻이에요. 진영 논리라는 것은 사실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우리 편이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무명한 거짓말을 퍼뜨려도 우리 편이니까 봐줘야 된다. 우리 편이 광우병 같은 말도 아닌 조작을 해도 우리 편이니까 봐줘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사실 힘을 못 쓰죠. 네.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해요, 한국에. 그런데 이걸 극복하도록 해주는 게, 진영 논리를 다 초월해서 하나의 중심을 잡도록 해주는 게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법원, 선관위, 중립적인 기관 있잖아요. 감사원. 그 다음에 언론이지. 언론. 그리고 독립적인 지식인들. 이쪽에서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죠. 근데 부정선거 음모론의 경우에 이 중심을 잡아야 될 지식인층, 특히 보수적 지식인층이 비겁하게 부정선거 음모론에 일부는 상당수는 동조했고 또는 침묵했지. 동조 내지 침묵. 특히 언론이 2020년부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계속 퍼지면은 이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해친다 해가지고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소수의, 그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웠다고. 감사원이나 이런 기관이 나서서 조금 더 뭐
이 음모론에 대해서 나서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근데 이 경우에는 바로 재판으로 갔기 때문에 감사원이 나설 필요가 없고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판단을 했거든요. 2022년 여름에 너무나 친절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부정선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거를 전부 다 아마 수백 가지가 될 거예요. 그걸 또 친절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은 다 부정선거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누가 그거 열심히 찾아봅니까? 노력도 안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뭐 지역적인 것은 다 부정이 됐어요. 그건 부정선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뭐 1%, 2%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제로입니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제로와 100%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한 40%, 50% 정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쓰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키웁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뜬 사람과 동쪽에서 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50%고 서쪽에서 떴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50%다라고 보도하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양비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괴수가 된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에 형사 재판에서 또는 탄핵 재판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모르지만 그가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계엄령을 폈다고 하니까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밝혀야 됩니다. 아마 그런 판결이 나올 거라고 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선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이거 언론 자유라고 봐주면 안 됩니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입니다. 이건. 어떤 나라, 어떤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선거 제도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공정한 선거 제도를 부정한 제도라고 욕하는 그 행위 자체가 부정선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사적 처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국기문란입니다. 민주주의의 최고의 기준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자들이니까 공직선거법에도 아마 자유선거를 뭐 방해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걸 적용하든지 법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국민의힘이 빨리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니까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음모론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냐 하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전 국민적 교육을 해야 돼요. 특히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저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은 페이크 뉴스에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주로 유튜브에서 많이 생산되니까 유튜브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영상을 다 내려라. 씻지 마라. 요구해야 된다. 전례가 있어요. 2020년 트럼프 세력이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을 띄우니까 어디서 항의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튜브가 다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다 내리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그러게 되면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돈을 벌 기반이 없어지잖아요.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대책이 될 거예요. 네. 이게 결국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돈벌이 수단이 돼 있으니까. 끝으로 보수가 우리 사회의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 가치, 어디에 중심이 다시 가야 된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의 보수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금자탑을 쌓았어요.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이후에 한국의 보수는 건국의 초석이었고 호국의 간성이었고 근대화의 주체 세력이었고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세력으로 남아있습니다. 자유통일은 우리나라 헌법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령하는 국가의 목표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을 해요. 헌법 제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토수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북한 노동당 정권이 불법 강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한다라고 함으로써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대한민국의 목표는 평화적 자유통일이에요. 그리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주도 세력이 보수 세력입니다. 또 이걸 가능하게 하도록 그동안에 부국 강병 노선과 그다음에 민주화 이걸 다 한국 보수 세력이 이루어 놓은 거예요. 좌파는 우리 역사에서 손님이고 주인공은 보수라고. 그런데 보수가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이런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음모론에 빠진 보수는 선배들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보수 세력이 이룩한 것은 위대한 문명 건설 아닙니까? 문명이라는 것은 좋은 제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좋은 제도, 우리가 누리는 좋은 제도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개를 파괴를 했습니다. 의료 시스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무지막지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기로 뒤흔들어가지고 일대 위기에 몰아넣고 세계적 강군, 대한민국의 국군을 윤석열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경고용 계엄령을 그랬죠. 아니 군대가 야당 급주는데 동원되면 됩니까? 적군과 싸우는데 동원돼야지. 야당 급주는데 왜 군대를 동원합니까? 그래서 지금 군 지휘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잖아요. 우리 보수가 이룩한 위대한 제도, 세계적 제도, 의료 시스템과 국군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죠. 보수를 참칭하고 보수적 가치를 다 짓밟고 보수를 괴멸시킨 사람인데 한국의 보수는 윤석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윤석열을 어떻게 단죄하고 거기서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가진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한 것 반공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우리가 걸어왔어요. 그러나 반공주의로 가면 안 되거든.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면서 공정, 자율, 특히 그중에 공정 이런 걸 수용해가지고 다시 젊어지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데 결정적 걸림돌은 부정선거 음모.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한국의 보수는 앞으로 100년 지나도 재집권하기 어려울 거예요. 일련의 혼란스러운 사태 속에서 대표님이 보신 희망적인 메시지, 희망적인 모습도 있었을까요? 있죠. 그건 현재까지는 법원 난동이 있었지만 그래도 평화적으로 우리가 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적으로 문제 해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죠. 그럼 100% 만족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늦지만 혼란스럽지만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작동하고 있고 또 언론의 견제와 비판이 이루어지고 또 국민 여론도 한쪽으로 확 쏠렸다가 또 어떻게 보면 또 돌아오는 그런 균형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계엄 실패 직후에 근데 그 여론 구조가 한 9대1 정도로 이재명 민주당이 압도하는 그런 여론 구조가 한때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사령부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게 대한 반발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렇게 기울었던 배가 중심 잡기 위해서 이렇게 우회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확 가면 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시계추처럼 여론이 왼쪽, 오른쪽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런 균형을 회복하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균형이 무너지면 한쪽으로 엎어져 버립니다. 왼쪽으로 엎어져도 문제고 오른쪽으로 엎어져도 문제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은 아직도 문제를 스스로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걸 뒷받침하는 경제력도 있고 또 국민들의 삶의 세계가 있는 거고 또 한국 사람들이 다 교육을 잘 받았고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